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장군의 소리가 스튜디오를 떠나서 김희상 장군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오늘 김희상 장군님 모셨는데요. 김희상 장군님께서는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국방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 장군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희상 장군님과 나눌 말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장군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어떤 형태로 쭉 지금까지 흘러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공격에 국군은 교전과 후퇴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은 1950년 안보리 결의안 82호와 83호를 통하여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38선 이북으로 후퇴할 것을 결의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력과 각종 지원을 보내줄 것을 권유하였고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통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 창설과 사령관 임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유엔군 사령부가 발족되었고 맥어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유엔군을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3일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맥어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여 1950년 7월 14일부로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에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안보상 위협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를 대신할 통합적 군사기구의 장소를 추진하여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발족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의 변화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미국으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미 간 작전 지휘권 이양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국방당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측에 전시 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협의를 공식 제안하였고 미국과 협의를 가속화하여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2014년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하여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기초가 되는 조건은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군의 확장 억제 수단 및 전략 자산을 제공 운영하는 것이며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웠고 자주 국방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2019년 4월 군 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방개혁과 전자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각의 사령부를 구성하며 군사협조기구를 통하여 양국군의 작전을 조정 통제하는 병렬형 군사지휘 구조에 의견을 모았으나 2013년부터는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자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 지침을 확정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이러한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과연 한미 동맹의 틀 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미연합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대장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국방부 내가 아닌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부터가 전자권 전환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자권 전환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란 점이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어떤 군사지휘 구조가 최선이냐를 따져서 한미연합 군사지휘 구조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기정사실화해놓고 그러한 군사지휘 구조로부터 대한민국 방위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예,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예. 그러면 그런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김 장군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자권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편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편성되고 또 운영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제목을 전체 제목을 전자권 전환 그 암울한 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6.25 이후 우리 안보는 6.25를 통해서 따져진 우리 국민의 반공 안보 의지하고 그런대로 강력한 우리 국군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참 노심초사 만들어낸 그 한미 군사동맹으로 참 털을 닦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합사라고 하는 집을 그 위에 지어가지고 완성한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3대 지주가 돼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뭐 판문점 선언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특히 그 9.19 군사 합의, 그리고 전자권 전환 같은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참 반안보적 안보 정책들인데 이런 안보 정책들로 지난 수십 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그 3대 주주가 모두 다 흔들리고 지금 안보 태세가 아예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전자권 전환입니다. 지금은 소위 그 신냉전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노재번 전 총리께서는 이 시대의 특성을 자유와 야만의 블록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국을 자유의 전투다 이렇게.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 아마 야만의 선봉증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실제로 한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 야만 공산 세력과 최전선에서 대결을 해온 나라입니다. 당장 지금도 다들 당면은 북한 핵미사일만 겁을 내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내 땅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야심, 그건 훨씬 더 결정적이고 항구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은 따지고 보면 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의 셈이죠.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참 전략적 해안으로 그 자유와 야만 가운데 참 자유의 편에 서서 그 덕분에
단군 일의 최고라고 하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한반도 상에서는 이 범세계적인 자유와 야만의 전초전이 계속 전개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완성 단계에 든 북한 핵미사일, 그리고 이른바 G2로 커진 그 중국으로 이 세계적 전초전이 마침내 그 승패를 가름하는 마지막 일대 결전이 진행 중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종식된 이후에는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때 통일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실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법인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미루고 회피하고 때로는 북한을 도와주기까지 해가면서 지난 30여 년을 호송하다가 이제 다 죽어가던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할 수 없는 위기로 지금 되돌려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그 사이 북한 뒤를 받쳐주던 중국도 이제 G2로 커졌잖아요. 그 팽창주의적 야심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도 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한미 군사 동맹 체제에 힘입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 순간에 전자권 전환으로 이 강력한 동맹 체제를 스스로 벗어 던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칫 북한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핵 국가가 되면은 한반도 적화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십상이고 그게 대단히 높고 설사 어찌어찌 참 핵이 폐기되어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은 결국은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휩쓸려 들어가서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참혹한 미래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자권 전환이 이제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이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연합 방위 지침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 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사령관이 미군 사성 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함께 근무한다는 그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그 가능한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군 사령관으로서는 사실상 오늘의 연합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한국의 핵심 방위체제 한미연합 방위태세만 와해시키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선 미국의 연합사령관은 그 상징성부터가 중요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억제는 본래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합사의 전략적 억제력도 사실은 튼튼한 한미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근 미국군에 의해서 참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음을 아주 가장 약여하게 증명해주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갖는 상징성에서 나오고 바로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미측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해서 만약에 서울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야 미국이 아이고야 그거 안 됐네. 그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핵에 주한미군 한 100명만 죽거나 다치면은 희생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목을 내놔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바로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우리로 치면 미국의 핵우산이죠. 그래서 유사시
미국이 하게 될 미국의 대량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은 뭐 설명하려면 너무 좀 길지만 오늘 북한 핵에 대처하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뭐 전술핵 배치한다, 핵을 만들어도 뭐 그건 어떤 그 뭐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고 그나마 사실 제일 용이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미국인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 특히 그 사령부를 서울에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나마 제일 그 현실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 현실적 방법이 찾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억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니까요. 한국군 사령관은 사령관이 되어도 원천적으로 작동권이 불완전한 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작동권은. 왜? 현재 미군 연합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지금도 연합사령관을 소개할 때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하는데 통상 유엔사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가 이제 겸임하는 세계 직책 중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 산재해 있는 연합사의 전략적 후방 지원 부대들 이거 다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A 이것도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전쟁 나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도 자동적으로 그냥 연합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미 태평양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죽었다 깨라도 절대로 유엔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령관을 겸임할 수 있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인 미래사령관의 작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유사시 전시 그 작전 통제 체제 자체가 이원화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생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을 고려하면은 그 한국군 사령관이 오늘 연합사령관의 임무를 똑같이 그대로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장 오늘의 연합사 어떤 기능은 그게요. 그거는 한미 양국군의 양국군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묶어두는 실질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동맹, 과거에 이렇게 한미동맹이 이게 삐걱삐걱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갈등과 있었을 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 보면은 굉장히 결정적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합사령관 덕분에, 미국인 연합사령관 덕분에 예방이 되고 극복이 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사령관이 이거 어느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2005년이든가 우리 전자권 전환 논란이 막 한참 이렇게 됐을 때 2006년이든가요. 그때 미 8군 사령관 캠벨 중장이 이제 다른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전자권 전환 이야기 자꾸 하니까 한국은 미국 사성 장군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너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연합사령관이 미국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기시마다 미 전략 자산을 골표다면 내 것처럼 이렇게 이게 불러가지고 활용해 온 것이나 또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 전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거 다 연합사령관이 미 사성 통합전투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실은 옛날에 UFC 훈련 같은 거 하면은요, 맨날 이렇게 이 철수하다 끝나는, 지연작전하다 끝나는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이걸 전부 다 바꾼 것도 통일 전역까지 내다보는 그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을 하게 된 것도 연합사가 창설돼 가지고
미 사정연합사령관이 들어 보임된 이후의 일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미국인 사정사령관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유사시 자기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다 강력한 전력도 필요하겠고 또 훈련도 더 많이 시켜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미국인 사정통합사령관이 미 정부의 그 소요를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미국 정부 펜타곤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고려해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유럽 각국이 나토 최고사령관을 미군에게 맡겨두고 있는 게 뭐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해서 유럽 방위에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 사정통합전투사령관의 지휘와 우리는 주한미군을 전방 작전 요지에 이렇게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배치했죠. 그래가지고 소위 그 트립와이어 인계철선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 체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갈구하고 애걸 하면서도 끝내 얻어내지 못했던 유사시 미국군의 자동 개입, 나토에는 자동 개입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유사시의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유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보면은 미군 병사나 기지가 그 외적으로도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방 배치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국도 다 평택으로 다 몰아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여기에 사령관까지 한국군으로 바뀌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은 그 뭐 참전 자체가 뭐 어려울 거는 뭐 당연하지만 설사 미국이 참전시키겠다고 해도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적시 참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겁니다. 하기에는 뭐 지금 그처럼 이렇게 지금 중단된 RSOI 훈련 같은 경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 전술적 기술적으로도 아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 한국군의 작전 통제 능력도 좀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한국군은 지금도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좀 정밀 타격 능력 같은 거는 이런 많은 부분을 미국에 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군 지휘관이 수많은 항공모함과 전함, 수천 대 항공기 등 뭐 유사시 증원되는 대규모 최첨단 전력을 효율적으로 뭐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냐? 또 그럴 경우 그 타국군의 작전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국군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신복할 거냐? 한국인 사령관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맨날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연합사의 기능을 생각하면은 아예 한국군 사령관은 더 아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반도 통일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 소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이끌어내고 또 지원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그 가장 양호한 통로이자 또 관리기구입니다. 그러나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인 사령관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거에 미국인 사령관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있어요. 설사 통일된 이후라도 우길승천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대한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연합사 체제 같은 그런 이런 기구가 그 이상 아무 효용성 있는 기구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도 한국인 사령관이라면은 미국인 사령관에 비해서 그 효용성이 훨씬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미래사령부라는 것은 사실상 바로 이런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를 호도하는 것일 뿐이지 지난 수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온 오늘의 연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도 그래왔지만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인이 사령관인 오늘의 한미연합 체제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는 한미의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자 효율성이 높은 국방 체제요. 한국의 중추적 국가 안전장치인 겁니다. 한국군이 사령관이 미래사령부가 이런 한미연합사, 오늘의 한미연합사 역할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 김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령부를 맡아서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는 것은 불완전한 지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0월 말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만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 지침에 한미의 버전이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목적인데요. 한글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양국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은 그게 아닙니다. 영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미 양국이 2017년 정상이 합의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지 한미 연합군을 한국군 장군한테로 통제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미 간의 똑같은 문서를 다른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지금 국방 문제 전문가고 특히 한미 문제 전문가입니다.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왔는데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어느 한쪽이 전작권 또는 작전 지휘권을 이렇게 혼자 행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실제로 그렇고 또 연합사령관들이 한국 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또는 합참의장의 그 지시를 소홀히 하거나 우습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 예로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는 뭐 더더구나죠. 위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맥어더 사령관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자 이제 한미가 왜 똑같은 문서를 이렇게 달리 해석했느냐? 그것은 아마 전작권 전환의 효과를 한국 내에서 아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어느 경우건 절대로 미군 전력에 대해서 한국군이 지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이 데이비드 맥스웰의 결론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김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군 대장이, 한국군 장군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사령부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니다. 군사지휘 구조에 불충분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과 또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김희상 장군님 모시고 전작권 전환 2편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편에서 김희상 장군님께서는 한국군 연합사령관은 작통권 행사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사령관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할 기세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게 그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 하는 거하고 또 미래사령부라는 게 얼마나 그 실체하고는 다른 사령부인가 그러니까 오늘 한미연합사하고는 전혀 다른 사령부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죠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의 더 큰 문제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의 더 큰 문제점은 그것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대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미 작년 SCM에서 그 미래사령부까지 합의된 이후에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태세를 구상 중이다. 뭐 하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기에도 들러오는데요. 사실이라면은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이 운명적 시점에 우리 앞길에 우리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있는 셈인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물론 쉽지 않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중국 때문에라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확한 말도 못 됩니다. 키신저는 그런 고려도 없이 북한 핵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라고 조언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런 문제에 항상 그거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2년 태평양 최고의 전략 요충지 마닐라만에서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정책과 조치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선은요, 우리 동맹의 기전은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동맹적 신뢰를 참 많이 흔들어 왔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신냉전 시대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심 안보 위협은 평창주의 중국인데 우리가 친중 정책으로 계속 미국의 이구심을 사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달에 천안문 열병식 참석도 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알려진 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 했습니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구사해가지고 몰입하고 있던 그때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쟁 불용,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런 소위 한반도 문제 4대 원칙을 하필이면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 압박에 김을 빼고 베이징 대학에서는 한중 운명공동체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때요, 저한테는 군 원로 선배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은 중공군의 피리 소리 때문에 잠을 들어 깨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참 분노에 찬 전화가 쏟아져 왔고 미국 측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슬쩍슬쩍 웃어가면서도 아니 중국은 6.25 때 그 불법 침략을 해서 한국을 침략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살상한 나라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의 피로 그런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구해낸 게 미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배신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 수시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또 1대1로 전략을 뒷받침하는 AIIB에는 우리가 선뜻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국이 여기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에는 사실상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한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다. 그런 선언과 다름이 없게 하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사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4년부터요. 한국의 사드 배치 여부가 장차 한국이 미, 중 어느 편에 설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그런 말이 미의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쓰리노 운운하면서 그걸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에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받는 3불 1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 MD 체계에 가입하지 안 하겠다. 한미일 삼국동맹 안 하겠다. 이런 거기다가 사드 사용 제한까지 이쯤 되면 정말로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죠. 안보 주권에 대한 위해죠.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하면서 사드 기지 건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밀어가지고 치사하게
복무하고 있는 미 장병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힘들어합니다. 이걸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불문가지입니다. 이렇게 동맹의 기저를 흔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부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꽤 적극적으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9월달 유엔하고 유럽을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대표적 행태입니다. 정부는 그것이 유엔사 폐쇄하게 만나다거나 종전선언한다고 유엔사 폐쇄되는 거 아니다. 또 평화협정 체결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무관하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부도 오랫동안 북중이 계속해왔던 평화협정 주장이 사실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그런 요구였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적어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각각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명분을 흔드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미국 쪽에서 보면 말이죠. 이거 사실상 이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한수 이북의 인계철수 전력들을 그냥 저렇게 철수시킨 것도 전 그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거 미군 이제 필요 없다는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웠지만 작년 6월 달에 무려 61년을 주둔해서 서울의 일원으로 돼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들을 하루아침에 용산에서 평택으로 내려보낸 것은 특히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들이 서울에 주둔하는 그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겨우 곧 만들겠다고 밀어낸 그 무모함은 참 차치하고라도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연합사가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걱정스럽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오랄한 기능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는 뻔합니다. 에이브란스 사령관이 연합사도 국방부 아니라 평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장 언론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 저는 그 이상의 다른 뜻은 없는지 그게 오히려 더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특히 작년 말 그리고 이제 금년 초 이어지는 그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 거 이거는요 아예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의 와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원활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북한과 중국 등 우리 안보 위협들에 대한 중요한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억제 수단이 되어 왔고요. 그것을 중단한다? 그것만 해도 동맹체제에 대한 참 엄청난 타격이지만 원래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연합훈련은 동맹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안 한다? 그럼 동맹군의 기본 임무를 없애버리는 셈이 아닙니까? 임무 없는 군대가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실제로 훈련 중단이 장기화되면은 혈맹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울뿐인 그런 군사동맹을 전락하고 점차 주한미군의 위상도 약화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철군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그게 나왔대요. 사실은 한국이 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에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했다면 에이브람스 사령관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거 아예 이제 한미동맹 이제 그만하자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이미 반미 친중으로 나가기로 아니면 원미도 좋고
미국 떠나서 친중으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한국이 직접 주한미군을 밀어내는 모양새가 되면은 미 의회도 끝끝내 막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요. 더 없는 거는 이제는 아예 주한미군이 있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적 조치들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전문가들마다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참 다들 우려하던데 한국의 배일 정책, 반일 정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한미 군사동맹을 가는 것도 사실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기저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연합사의 전략적 후방 기지들이 모두 다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 안보 협력이 긴밀해야 한미동맹도 튼튼하고 효율적일 수가 있지. 한일 간의 최소한의 안보 협력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미동맹도 튼튼할 수가 없게, 말하자면 튼튼한 한미동맹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때 미국이 한반도에 서둘러 상륙한 그 뜻이 뭐였습니까? 막 그것도 그렇지만 그 내심도 그랬지만 1970년 거기 닉슨 닥터린 때 미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의 바이탈 인트레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바이탈한 결정적 요소이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필수 요소, 이센셜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한일 갈등이 극심해져서 이게 조정이 불가할 정도 되면은 미국이 한일 어느 편에 설까? 뻔합니다. 1972년 김일성이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각건이 끊어지면은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건이 이렇게 두 개지만 그러니까 한일 관계하고 한미 동맹하고 이렇게 두 개지만 그 중에 하나만 끊어도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안목 있는 소리예요. 우리 안보상 일본의 중요성 자체도 사실상 그만큼 크지만 미국의 대동부가 전략 차원에서 봐도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인 겁니다. 물론 일단은 뭐 일본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정부의 조치도 가만 보면 말이죠. 참 대일 반일 하는 이 정책들 가만 보면은 꼭 그 북한 각건 전술 구현에 앞장서 작정한 정부 같아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서둘러 온 전작권 전환입니다. 특히 이른바 미래사령부를 창설해서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겠다 하는 거, 그걸 지금 뭐 크게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홍보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 사령관을 양해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외국군 지휘관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퍼싱 원칙까지 허물었다. 아주 뿌듯해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퍼싱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장 지금도 돈은 내면서도 온 세계 유엔급 평화유지군에 단 한 명 파견해 놓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도대체 우리 군대가 월남전 때 월남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수장 우리 김영철 장군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전작권 전환에 의해 연합방위 지침 제1항의 뭐 목적 영문하고 그 한글 번역이 다르다 그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 내용이 따져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한국군 미래사령관이 작전 통제할 수 있는 부대는 사실은 한국군뿐이고 유사시 말하자면 미군 작전 통제, 한미연합 작전 문제는 그때 가서 재설정하자 그런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연합사 해체에 대한 그 불안감이 워낙 높으니까 마치 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일 뿐이지 현 연합사는 해체된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한국이 앞으로라고 미국 편에 확실히 설까? 이것도 의문일 겁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갈수록 커가는 판에 많은 미군 장병을 무한정 한국군 사령관 아래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미국이 미래사령부 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퍼싱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유사시에 이미 있는 전력은 파견하지 않겠다. 또 뭐 아니 뭐지 공개적으로 좀 말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런 뜻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잘 해석을 해보면은. 하기는 뭐 지금도 트럼프 참수 경연대회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시위에 끊임없이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닙니까? 아 이제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흔들고 사령관을 바꿔가지고 미국군의 역할조차 모호해지면은 설사 미국이 철수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반미 친중 종북 세력들이 먼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전자권 전환은 의도했든 아니든 또 혹시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연합사 해체 그래서 한미동맹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 통로에 문을 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미래사령부야말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 안보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전자권 조기 전환하고 그리고 미래사령부 창설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같은 2014년 10월 합의된 전자권 전환 전제 조건, 그건 아직 전혀 갖추지 않았거든요. 어느 것도 하나. 또 정부에 그걸 갖추겠다고 하는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서 지금 다들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가만보면은 그저 전환 절차 현실만 밟아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신원식 장군은 뭐 됐다 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아주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2022년에는 무조건 전자권 전환을 강행하려 들듯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선발한 새 국군 지휘부한테 뭐 절치부심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 군이 전자권을 갖출 것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도 이미 여기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0일 그 중앙일보에 세계 질서 유지에 신물난 미국 한국에서 한 발 뺄 수도 있다 하는 피터 자이한의 인터뷰가 실렸던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세계 80개국 800개 기지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동맹관계를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그때 이제 전자권 전환 이야기하고 하니까 럼스펠드 장관이 그 이야기했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환영받는 곳에만 주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구체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필 이런 때에 집권하자마자 전자권을 조기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들 평택으로 서둘러 내쫓은 겁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어쩐지 최근에 흘러나오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 그게 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다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략 6만 5천 명 규모의 동북아 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에는 5천 명 이내 파견 병력을 보내가지고 한국의 경계 및 방어를 지원하는 형태.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원하는 형태로
동포가 방위태세의 기본 축을 미일 동맹 위주로 바꾼다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 숫자까지 이렇게 거론되는 걸 보면은 미국이 꽤 진지하게 이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이 잃는다. 내가 뭐 언성을 높여서 펄펄 뛰었더니 이 친구가 거꾸로 아니 퍼싱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 장군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느냐고 오히려 저보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우선요, 1984년 제가 US 아미 워 칼리지에 유학했을 때도 미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야 이거 좀 그 동북아의 저 사령부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본에 두려고 하면 한국이 싫어하고 한국에 두면 일본이 싫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이견을 묻고 했을 만큼 사실은 일사불란한 동북아 전략태세를 구축하는 데 대한 관심이 진작부터 아주 높았던 미국입니다. 또 작년 3월 달 우리 정부가 미북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그 6.12 싱가포르 미북 핵 정상회담 길을 열어주었을 때 제가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조선 인터넷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위기에 빠진 그 김정은 체제를 구해내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아주 걱정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난 4반세기 대화를 해가지고 실패해 왔는데 미국이 도대체 이제 와서 미국이 뭘로 북한을 설득하려 할 것인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찾아갔을 때 좀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뜻밖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거론하더란 말이에요.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건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평화협정은 결국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 핵 폐기를 맞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가지고 워싱턴 대사관에다가 경고를 했더니 대사관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키신저는 진작부터 그런 말 해왔고 이제는 사실은 펜타곤에 가봐도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국에 대처하는 데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안보 전문가 후나바시 요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2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벗어나려 하면은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그었던 1950년 미일 동맹 위주의 원래 아시아 안보 구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본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뭐 파이브 아이즈 체제에 들어가면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싱크로나이즈드 군사동맹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기대에 찬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마디 더 붙였죠. 그게 참 고약해요. 그것이 추측하건대 현재 한국 정부가 바라는 상황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긴 그게 아니라도요.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적어도 미 지상군의 철수는 피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지상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해서는 해외 공군 위주로 지원한다 하는 방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해오던 거고 미국의 오랜 희망사항이니까요. 한국 안보에는 미 지상군 철수한다. 한국 안보에는 그것만 해도 큰 충격입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뜻은 미 지상군 철수다 하는 거하고 같은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상군이 직접 주둔하는 거하고 유사시 해외 공군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하고는 억제 효과나 군사적 효용성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통합작전 시대 아닙니까? 한국군이 미 해외 공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겠지만 지상군 없는 해외 공군 지원의 효율성은 이미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 장군님의 우려와 같이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한국 안보상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미군사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요. 설사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북한 핵미사일만 폐기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만으로도 북한군을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할 리도 없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어도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주한미군이 건재하면은 그런 한은 북한 핵도 적절히 억제를 하면서 다른 기회를 우리가 찾을 여유라도 가질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은 우리한테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제는 본래 심리적인 것이어서 오늘 연합사의 억제력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하면은 당장 우리 경제부터 견디지 못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지역 국가들이 통상 GDP 대비 4 내지 5%, 이스라엘은 7 내지 9%를 국방비로 쓸 때 우리는 겨우 2.5% 내외의 국방비로 견디고 세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거, 또 천안함 폭침, 연평대 포격 사태 때도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거, 그거 모두 누구 덕이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어도 그렇게 안정되고 있었을까요?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국경이 없는 세계의 자본이 썰물처럼 한반도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원만한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지극히 어려워지거나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지고, 설사 통일이 돼도 우일성천 커가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대안으로 살아남기조차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한테는 주한미군 철수야말로 안보상 가장 치명적 재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팽창주의 중국의 야심까지 생각하면 더욱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의 야심? 우리 2017년 그때 4월 달에 그 마라라고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원래 중국 땅이다 했다. 그랬다고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모두 다 놀랬지만, 사실은요, 1950년대 초 중국 지도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가 되찾아야 될 실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누구보다도 제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 대사입니다. 그 중국에서 그 CIA 수장으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2007년 1월 무의회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반 정도를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이 대원이 그거하고 무관치 않다. 육자회담의 불성실한 것도 그거 때문이다. 그런 전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야심과 관련된 이런 예를 들라고 하면은 제가 한없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는 그 자체가요. 그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 자체가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서구적 행적 질서는 다릅니다. 중국을 정상으로 하고 다른 나라는 다 그 아래에 있다고 보는 종적 질서이고, 오늘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모험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긴 시진핑뿐만 아니라 후진타오의 동북공정, 후진타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로서 서남공정을 통해서 피로서 티베트를 정하고 난 뒤에 바로 동북공정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구려 역사 이런 게 외워가는 그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이 그것도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전국의 역대 지도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야심이 가장 날카롭게 노려온 것이 이곳 한반도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서해엔 공해가 없다.
그럼 말하면 서해는 공이 없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서해는 중국의 내다. 이런. 그래서 서해를 중국의 내라고 굳힌다고 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서해가 중국에 만약에 정말 내가 되면은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미 항모 조지 워싱턴 호의 그 서해 진입을 함사코마가 나선 속내도 그랬고 황주 회담에서 시진핑과 오바마가 이게 회담 비중 정상회담을 하다가 남중국해 문제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시진핑이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드 그거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배치되니까 철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사드가 방어무기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에 남이 그 무기를 배치한다 하고 생각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뭐 따져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위협이자 지정학적 운명인 셈입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온 세계 다 따져봐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킨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고 중국은 압록강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으로 지금 한반도상의 전략균형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군까지 철수하면은 한반도 전략균형은 일거에 붕괴되고 한반도는 시기가 문제일 뿐 오래지 않아서 저절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게 될 겁니다. 중국이 쌍계 병행이니 쌍중단이니 해가면서 북한보다 더 주한미군 철수에 목을 메온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보면 흔히 이게 일본의 군기 증강에는 막 엄청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심해합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압박을 하라고 정찰기하고 중국 함정이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녀도 별로 그런 데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지난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이런 게 싶은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880년대 원세계 전행 그걸 보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참 중국이 얼마나 참 오만한지 참 절절히 느꼈습니다. 또 현대 중국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사드 보복에서는 그 못지않는 협량과 무지를 봅니다. 오늘 화해 사태 때 이거 화해 사태 두고도 당장 우리한테 협박부터 하고 나서는 거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만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반도 정말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낸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자칫 자유 대한민국이 김정은 밑으로 내던져지거나 심지어 끝내는 한반도가 제2의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일단 한번 2차 세계대전 후 참 세계 역사의 대표적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회를 탁 잡아채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참 튼튼한 한미동맹 체제가 버티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 안보 환경 이걸 와해시켜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되돌릴 기회도 없을 겁니다. 한미동맹의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가 오늘의 한국 안보는 물론이고 유구한 우리 한민족의 흐름에서 봐도 더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지게 될 그게 분명한 전자권 전환을 계속 서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 역사에 짓고 있는 이 대죄를 장차 어찌 다 갚으려 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전자권 전환의 진짜 문제점, 즉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한미동맹 와해,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시간에 Q&A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전자권 전환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역시
김희상 장군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전자권 전환이 가져올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임기 내에 서둘러 해치울 기세입니다. 2회에 걸친 장군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좀 남아 있어서 전자권 전환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권 전환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에 추진되어 온 진보 보수 정부 공통의 어젠다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는 물론 추진을 좀 늦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진보 정부는 추진을 가속화하는 정책 추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실체적 진실하고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활용한 잘못은 있죠.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미 간의 평시작동권 전환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자면 펄쩍 뛰고 반대를 했고요. 작동권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5.18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이 미국에 향해서 막 쏟아지니까 그렇군요. 미국이 예. 아주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노태 정부에서 전시작동권 환수도 논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평시작동권 전환까지도 펄쩍 뛰고 반대했는데 무슨 전시작동권까지 논의를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때 보니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환하자고 서둘던 미국 측도 현지 사령관이었던 리스카시 사령관 입장에서 보니까 막상 최종 단계에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시작동권 전환은 이런저런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1992년 중반 리스카시 사령관하고 그레그 대사 그래도 정부 참사 같이 왔던데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실 김종희 외교안보 수석하고 저하고 5이 앉아가지고 그 큰 그림을 확정하고 그해 10월 한미 SCM에서 합의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약간 좀 찜찜해야 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받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한 셈인데 이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시작동권이니까. 예. 아무리 동맹이라도 안보 목표가 100% 한미 양국 간에 안보 목표가 100% 일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컨대 당장 우리 안보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미국도 반드시 갖다는 보장은 없지요. 6.25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평시작동권이라도 있어야 우리 군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하고 장비하고 교육해서 우리 국방태세를 대한민국의 전략 환경과 우리 안보 목표에 맞게 준비할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우리는 그때 8.18 사업을 추진 중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거 흔히 그냥 군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가업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 말 세계 공산 독재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독일이 그 기회를 잡아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반도 자유 통일의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북방 정책하고 대북 개방 정책, 남북 고위급 회담이지만 우리가 그걸 추진한 이 정책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대북 개방 정책으로 저는 다 표현하는데 그거하고 함께 병행해서 추진된 야심적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하자면은 북방 정책으로 모스크바하고 북경을 평양에서 좀 떼놓고 모든 독재 체제는 정보 통제 체제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하는 대북한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물론 군사적 평화적 어떤 통일이건 간에 사실은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군사적 위험과 효율적 뒷받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8.18 사업으로 우리 국방태세를 통일시대의 소요에 맞게 재정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6.25 때처럼 혹시 뭐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미국이 자유통일의 소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방 역량과 태세 그리고 특히 독자적 운영 시스템은 갖추자 하는 게 8.18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18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평시작전권 환수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이제는 작전권을 미국인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일 뿐입니다. 평화시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작전권 우리가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도 우리 안보 목표에 맞는 한국군을 건설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고 뭐 이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한국의 전시작전권까지 단독 행수하게 되면은 1978년의 합의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자동 해체돼서 지난 참 수십 년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온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와해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터 감히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2003년 7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른바 그 청와대 국방토론회라고 알려진 회의에서였습니다. 참 꽤 좀 한바탕 참 격렬한 논쟁 끝에 중단되고 말았지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이야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네. 딱 들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물러서는 형태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는 사실상 주한미군들은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 말에 대통령이 그거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해했다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막 언론에 막 책상을 쳤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뭐 이리 친 건 아니고 도대체 뭐 이래가지고 약간 좀 격렬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봐도 이거 대통령한테 참모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쳤다 싶고 사표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라크 갔다 오는 뒤에 청와대를 떠났죠. 그러고 난 뒤에 대략 한 1년 반 후 그때는 돼서 다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2006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근히 미국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그 전작권 전환 꼭 가져가겠다면 당장 가져가. 뭘 2012년까지 기다리냐. 그런 생각 많았어요. 저도.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2003년에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크게 당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보수 정부에서 재검토할 여유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쯤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생각하면 새삼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쨌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는 당연히 한미 양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뭐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 말이 처음에 거론될 때부터 이어서 뭐 자주국방을 핑계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럼스펠드가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주국방이라는 사실 럼스펠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독자국방입니다. 지금 독자국방 제대로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에도 잘 없었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미국이 세계 각국하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씩 웃으면서 그왜 좀 묘한 웃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럼스펠드 장관이 그때 계속 은근히 비아냥되는 거지. 이때 전작권 전환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내서 우리가 좀 필요한데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야. 아주 비아냥됐습니다.
자주국방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참 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주국방의 본 뜻은 국방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주성이지 국방을 내 혼자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독자 국방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연합사 투스타 이상에 다들 불러다가 필경제에서 가끔 저녁 내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따로 이제 연합사령은 별도로 이제 내외 불러갖고 전작권 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너 왜 그걸 미국이 승인한다고 왜 그걸 인정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 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안 주냐 이러고 아니 그리고 너도 군이고 나도 군인이고 이거 전환됐을 때 앞으로 추가 감축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뻔히 다 아는 건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가만히 있더니 그걸 아는 한국 정부는 그러면은 주한미군 감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상군을 40%씩이나 감축하느냐. 그러면 뭐 책탕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석에서의 말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 스카이너드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더라고요. 오늘 세계에 미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다음 순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외 많은 미국 쪽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미국이 작전권을 가져가라 하는 거는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 빼겠다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철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당시 그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장은 조금 격했던 것 같아요. 설사 미국 정부가 감축 또는 철수를 일시 자제하려고 해도 미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죠. 당장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우회, 제한군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비역 군 고위 지도층들이 적극 요새 대수장보다도 뭐 훨씬 더 그때가 그 천만 서명운동 그럼요. 그 당시 그때 우리 그 육사 총동 정회장 이정린 장군이 그 서명운동 회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바로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그다음에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인들, 학계 지도자 끝내는 거의 범국민적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가보면은 온 거리가 뭐 전작권 전환 반대 시위로 가득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작권 전환 반대 서명운동 거기에 그 참여했던 국민이 1,037만에 달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새벽마다 전화성으로 들려오던 언론 선배님들이 야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짓이냐 가지고 그 한숨 섞인 우려 섞인 그런 그 참 너도 나보고 호통소리에서 귀 아주 쟁쟁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버려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겨우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3년 연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대략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은 돼요.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보수정부로서.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많이 닮았죠. 우리도 그때 뭐 꼭 전작권 전환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없었던 걸 하기가 곤란하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해라 하고 우리가 그때 강조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그때 10월 달에 46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 받는 대신에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꾸 아까 전작권 전환 조건 얘기했었는데 바꿨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거 뭐 사실상 무기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하는 3대 조건 그러니까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했느냐 그리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대체로 그럴 수밖에 없다. 타당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안정을 참 찾았던 건데 그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전자권 전환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무작정 조기 전환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역대 보수 정부 조치, 아까 이명박 정부 같이 예. 그런 조치에도 좀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노무현 정부, 특히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북한한테는 이거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기 어려운 9.19 군사합의까지 하고 국군 전력을 대놓고 감축하고 국방 태세까지 우리가 전방에 있던 거기 탱크 저지선까지 이렇게 흔드는 훼손하는 이런 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겁나요. 두 번째 질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이전 됐는데 그거 역시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전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모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조금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니신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이 문제가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용산 사업에서 시작됐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선거용으로 잠시 때 이제 거론되긴 했지만 미국이 의전지로 이전지를 평택을 선호하면서 그 전략적 타당성도 미흡한 데다가 예상되는 비용이 또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곧 사실상 위안부에 했습니다.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93년 6월인가에 미국 측에 사업을 보류하자 이렇게 통보가 일단은 됐습니다. 예. 그걸 10년도 더 넘은 2004년 7월 달에 전자권 환수를 꿈꾸던 노무현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 그런 그걸 되살려낸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우물쭈물 지나갔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46차 SM에서 전자권 전환을 사실상 무연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사도 용산에 계속 그냥 잔류하자 이렇게 되돌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되돌렸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거거든요. 2017년에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연합사를 국방부로 옮기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는 아예 그냥 작년 6월에는 거의 모든 미군 사령부들 몽땅 평택으로 쫓아냈거든요. 결국 보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있지만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매듭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온 핵심적 시설들, 특히 오늘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서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 셈인데 그걸 서둘러 쫓아낸 거예요. 현 정부도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희가 궁금하고 사실 이게 좀 겁납니다. 두려워요. 어쨌건 저는 그때 연합사를 비롯한 주한미군 사령부들을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은 평택항, 오산 공군기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 평택 지역이 진출입도 자유롭고 육해 공군이 함께하는 참 거대한 해외 기지 하나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죠. 잘 돼봐야 천문학적 우리 예산으로 그때 벌써 이게 5조 6조도 이야기가 나오고 9조 1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예산을 이게 미국 군사기지 하나 지어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은 그냥 10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 낭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미래 안보에 더 큰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전자권 전환 상황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미국이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참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도 걸핏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빼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미국에서 방위 공약을 하나 더 주고 또 물자로 버티고 이래가지고 또 조금 빼내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뭐 이른바 그 전략적 유용성도 확보를 해줬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빼내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것이 유령기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전자권 전환까지 되고 나면. 예. 그럼 미국이 한국방에 대한 책임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미국이 한국방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더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도 제가 그때 이게 참 반미 시위 참 나저 시위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먼저 미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날개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우려를 이게 특히 용산에 있으면 그래도 덜하지만 평택으로 옮겨버리면은 여는 항구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뭐 자기들만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이게 만약 그런 그 좌익들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배타적 식민지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거 졸지에 반미 시위의 성지로 변하게 될 것이고 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까지 전해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한국은 뭐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게 뭐 반미 시위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앞당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때 왜 2006년인가 그때 한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 준비를 시작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폭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 저지에 동원됐던 군병력이 다치고 상하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미국도 아주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시에 이태리 출신인데 이태리 출신 그 미국 정보 그 관계자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서울에서는 쫓아내고 평택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럼 한국에 쏙내는 이게 주한미군 나가는 뜻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특히 반미 시위의 중심 세력이 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받는다던데 이거는 그렇게 묻는데 제가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말했지만 그 친구 그 말에는 아주 이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참 극히 소규모의 찬반 시위뿐 우려할 만한 시위나 충돌은 없고 일종의 소강 상태죠.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그때 평택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주한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만든 분석기지인데 그럼 어차피 미국이 철수해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한국군이 활용할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결국 주한미군이 나가고 나면 이 지역을 민간인들이 다시 쓰려고 하면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퍼부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미 국방장관이 2019년 전반기에 동맹연습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이제 프리덤 가디언 유형의 연합 연습 종료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갈수록 태산이네요. 결국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려하고 해온 지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참 우려했던 그게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증명해주는 그런 그 합의인데 전반기 동맹연습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연습이 되지 않고 대폭 실질적인 연습, 대폭 생략된 형식적 연습이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그 중단된 RSO의 훈련 같은 거요. 그거 우리가 되살려내지 않으면은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에
대규모 미국의 증원군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하고 미국에 보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가지고 불가능해질 겁니다. 훈련 안 되는 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프리덤 가디언 유형의 연합연습 종료한다. 이거요.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전쟁연습 차원이건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미연합 훈련 중단은 한미연합 방위 체제와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전쟁 연습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참 이게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해도 우리는 자칫 효율적 대응을 책을 참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되면 이거는 그냥 반역적인 거죠. 그런 반역적 합의가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 참 국방부 아주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꼭 이 말씀은 국민들께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참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죠. 그러시군요. 예. 저는 도대체요, 노재봉 총리의 표현대로 지금 세계 야만 공산 세력과의 블록 대결,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부르는 한미 군사동맹, 특히 통합성, 신속성,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자유세계 많은 안보 담당자들이 부러워하는 이 한미연합 방위 체제,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야만 공산주의와 함께 가겠다, 이런 고약한 저희가 없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일본 쪽 지금도 이제 방위청에서 가끔 오면은 인사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그동안에 쭉 만나보면 말이죠. 한미연합 참 부러워했어요. 예. 그리고 2000년도 제가 나토 사령부 그때 국방대학교 총장할 때 학생들 대학 나토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도 나토 사령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은근히 한미연합 체제가 참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연합사 체제로 묶어서 한미동맹을 구조화하는 바람에 한미관계에서의 우리 입장도 한결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미국 보고 안 해도 연합사령 보고 야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네요. 예. 열심히 했거든요. 또 가급적이면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를 구현하려고 연합사령관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합에서 있었을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핵심 연결고리인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아마 우리가 매사 미국에 훨씬 더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마 원만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한미가 함께 자유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략적 큰 차원에서 보다 긴밀하게 좀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유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딴 생각 말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되돌릴 일입니다. 거기에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피터 자이안의 말대로 미국이 어차피 떠나는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국방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사생결단 핵미사일 개발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방체제도 온 국민이 군인이 되는 이스라엘 이상으로, 그래야 북한 핵, 북한군, 중국 또 주변 갖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 외에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시에 참 비극적 미래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까요.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유시민하고 그 홍준표하고 그 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유시민이가 그래 북한을 지금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이렇게 보면은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북한을 실체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체를 왜곡시키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위협 있는 실체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전자권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자기 미래 운명을 정말로 그렇게 만들 것인가? 말하자면 뭐 과거에 저 천년 살아왔던 것처럼 또 이렇게 뭐 그런 그 비참한 생활을 되돌아갈 것인가? 잘 반성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의 설명과 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자권 전환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한국군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으로도 국가 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희상 장군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바람처럼 전자권 전환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이 돼서 한미 동맹이 우리 자유 통일까지 견인하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게 저 결국은 국민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꿈감들 위에 서야만 그게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으니까 국민이 깨닫고 국민이 알아야. 그러니까 이 전자권 전환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제대로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면서 이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인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자권 전환이 우리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어떻게 나갈지는 이제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